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조합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사비 인상이 원인인데요. 시공사가 예정보다 훨씬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하면 조합은 난감하죠. 하지만 시공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 1월 약 118에서 이번 달엔 150 정도로 3년 사이 28 정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건설 단가 인상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시공사, 즉 건설사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5,000개 정도의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울 같은 주요 도시에서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20년의 경우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25,000가구 중 10대 건설사가 지은 곳은 22,400가구로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 시장은 과점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건설사들의 담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늘어난 공사비까지 반영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17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시즌2에서는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원래 진행자가 이렇게 게스트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스트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이런 순서입니다. 예.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미국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미국의 특히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네. 어느 걸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까 하다가 한 번도 제가 미국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주로 미국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미국의 컨텐츠 산업과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타부서에서 근무할 예. 때가 있었는데 미국의 코코아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 K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플랫폼. 그거를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 제가 한 6주 동안 예.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설립 절차를 좀 밟은 그러셨군요. 기억이 있습니다. 코코아라는 플랫폼인데 예. 홍보하는 것 같네. 미주 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됐는데 예. 그 미국이 굉장히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돼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이제 컨텐츠를 판매하는 수준의 어떤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미국이 컨텐츠 산업에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아주 좀 그 뭐랄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의 패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패권 유지. 예.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선망 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 컨텐츠 비즈니스만큼은 절대 헤게모니를 놔선 안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더더욱 컨텐츠 산업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이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컨텐츠 산업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또 K 컨텐츠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한류가 이제 붐이 불면서 우리 국가의 위상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어쩌면 문화가 국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이런 대외적 패권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미국 국내적으로도 그러면 영향이 혹시 있는 거예요? 그럼요.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뭐랄까 이슈들이 불거졌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중국 자본이 미국 컨텐츠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영화, 음악, 드라마가 중국인들의 입맛에 좀 맞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대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영화 시장과 뭐 전체 컨텐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보니 중국 관람객들이 이거 좋아할까? 이 장면은 마음에 들어할까? 이걸 자연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공전에 히트를 했던 영화들 중에서는 맥락적으로 좀 이상한데라는 장면 또는 좀 배려 많이 했는데라는 장면들이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예. 그 배려라는 건 중국과 중국 자본에 대한 배려였는데요.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영화 중에는 영화 마션 아마 보신 거. 예,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아, 그죠. 저도 예. 진짜 여러 번 봤거든요. 저도 우주과학 영화 좋아해서요. 아, 그러세요? 예. 나중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요? 예, 좋죠, 뭐. 예. 그 영화 마션 보면 예. 한 과학자가 의도치 않게 화성에 혼자 남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생존하는 그 생존기를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마지막에 그 과학자를 구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때 미국이 크게 도움을 받는 나라가 중국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의 도움 덕분에 그 과학자를 구해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인도적인 큰 성과를 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양새를 갖췄던 영화가 제작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그 영화를 투자한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중국계 회사. 그리고 그 영화가 사실 제작비를 제대로 뽑으려면 중국 상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위질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중심주의의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중국의 힘을 빌려 이렇게 뭐 그 큰 성과를 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진 거고요. 더 심했던 영화는 트랜스포머 4였습니다. 오, 예. 트랜스포머 4에는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7성급 호텔이 제작비에 또 상당 부분을 투자했는데요. 예. 그때 투자했었을 때 뭘 요구했냐면 우리 호텔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호텔을 배경으로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찍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 들어주다 보니 뭔가 영화가 스토리상 문맥에 안 맞게 중국 장면이 과잉으로 들어가고 네. 장면이 너무 그 어떤 특정 공간들 중심으로 자꾸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4에 나온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한 10명 가까이가 다 중국계 배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좀 영화 스토리가 문맥상 좀 맞지 않고 너무 좀 이상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에도 자본의 힘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네. 콘텐츠가 이게 패권 유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6, 70년대부터 영화를 통해서 미국은 선한 국가, 그다음에 소련이나 다른 공산 국가는 악한 국가, 이거를 컨텐츠로 다 홍보한 거예요. 이데올로기 홍보에 그런 콘텐츠 산업이 쓰인 맞습니다. 거네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그 로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시리즈 중에 하나 있었냐면 소련의 그 권투 선수와 미국의 권투 선수인 로키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때 소련의 권투 선수는 극악무도한 모습, 약간 뭔가 인정미도 없고 반칙도 하고, 맞아요. 야비하고, 그리고 이미 카운트다운을 부르고 있는데도 누워 있는 사람을 또 때리고, 맞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저런 소련 놈들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그려졌고요.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 존 웨인 영화들을 통해서 미국이 그동안 했던 그 뭐랄까요, 자국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이거를 또 무마하기 위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 영화들입니다. 카우보이 하면 아나운서님은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멋있죠. 그냥 서부에 총잡이 해가지고 일단은 백인이고 그다음에 중절모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모자 탁 쓰고 있고 그게 이제 바람에 확 휘날리면서 손 한 번으로 그냥 상대방을 눕히는. 네, 맞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실제 미국 역사상 카우보이는 백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히스패닉 쪽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백인은 이런 일 안 했고요. 그때 가장 백인들이 많이 했던 거는 서부의 금광에서 금 캐는 일만 했고 이 솥대 몰고 다니는 이건 굉장히 험한 일이거든요. 위험하고 험한 그렇죠.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대부분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이걸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혹독
혹독한 노동을 요구했고 처우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개척을 했던 초창기 인력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미국 백인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의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 착취했다. 이건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인 백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개척해간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 영화에서는 카우보이를 백인으로 그리게 된 거고요. 실제 백인이 잠깐 카우보이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비중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언제냐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끝난 많은 장병들이 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했던 이 카우보이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것도 잠시인 게 바로 그 미국 횡단 철도가 완공되고 난 뒤에는 이제 소를 직접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소를 열차에 태워서 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예. 실제 미국 역사상 카우보이가 백인이었던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카우보이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한 어쩌면 이미지 세탁 그렇죠. 이런 것들 형성에 또 성공을 했다 이런 사례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은 선한 이미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나라 이런 이미지도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예. 요즘은 어때요?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약간 친화적인 그런 영화들이 좀 만들어졌다고 하면 네. 요즘도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네. 미국 스스로에서도 중국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네. 원래 이것도 참 그 딜레마예요. 원래 미국은 전 세계에서 컨텐츠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국가가 됐던 이유가 전 세계에서 컨텐츠 좀 잘 만든다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이라는 큰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 플랫폼 안에 편제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의 힘을 이용하는 걸 미국 내부에서도 선호했어요. 예. 그 대표적인 흔적을 볼 수 있는 데가 성가반, 홍가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무술 쪽 영화에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성가반, 홍가반은 홍금보가 운영하고 있는 무술 감독들, 스턴트맨들이 있는 곳이고 예. 성가반도 마찬가지로 성룡이죠. 네. 그런데 우리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홍콩 영화가 정말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홍콩 느와르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 세대십니까? 저는 조금 어렸을 때인데 그래도 예. 성냥개비 좀 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무협 영화도 있었고 느와르 영화도 있었고요. 예. 그게 진짜 아시아 시장을 막 휩쓸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 미국이 했던 전략은 그들의 인력풀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룡에게도 더 이상 홍콩에서 영화 만들지 말고 헐리우드로 오십시오. 그래서 헐리우드에 성룡이 진출해서 그 다음 노년기의 성룡의 대부분의 영화는 다 헐리우드에서 맞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이름도 제키 찬이라고 이제 맞아요.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홍콩 영화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무협 예. 그거를 본인들의 시스템에 편제시키기 위해서 성가반, 홍가반을 아예 헐리우드 쪽으로 불려들여서 그들 무술 감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술이 담겨진 영화가 매트릭스예요. 아, 예. 매트릭스 보면 굉장히 또 화려하잖아요. 예. 바로 이처럼 중국이나 어느 나라에서 컨텐츠화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가져와서 내재화시키는 걸 했는데 예. 이게 중국 시장과 자본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예.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모습을 최대한 근절하기 위한 모습들이 최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좀 바뀌어가고 있는 미국의 컨텐츠 산업의 흐름이죠. 어쩌면 지금 미국이 어쨌든 친중 쪽에서 이제 약간 중국이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예. 국제 정세나 그런 국제 상황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문화 콘텐츠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자주 접하는 얘기가 K 콘텐츠잖아요. 예. 넷플릭스는 또 4년 동안 K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중국이나 홍콩 영화의 전철을 보면 네. 무조건 반가워할 일이 꼭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예. 거예요.
실제 홍콩 영화가 그렇게 잘 나갔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홍콩의 영화 시스템, 그 영화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이 컨텐츠 비즈니스는 다 사람 장사잖아요. 그렇죠. 우수한 역량 있는 배우, 감독, 그다음에 제작진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또 다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네.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어찌 보면 속속 빼가지고 헐리우드에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예. 실제 성룡 헐리우드에 갔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좋아하셨다고 말씀 주셨던 네. 그 성냥개비 씹었던 그 오우삼 감독. 오우삼 감독도 결국 헐리우드에 가서 존 우라는 이름으로 예. 뭐 그 뭐죠 그 얼굴 바꾸는 페이스 오프를 비롯해서 그 맞아요. 뭐죠 그 또 그 큰 그 삼국지 관련한 영화 예. 그런 것들, 적벽대전인가? 예, 적벽대전 예. 이런 것들 다 헐리우드에서 만들고 예. 다 시스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뒤부터 어찌 보면 홍콩 영화의 경쟁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홍콩 영화를 챙겨본다, 찾아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또 어떤 상황이냐? 한국의 한류 스타 배우, 그래서 아시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배우, 점점 더 많은 숫자가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고 또 진출을 하길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도 뭐 이병헌 배우부터 해서 요즘은 그 저 범죄도시에서 유명한 마동석 배우 예. 이런 분들도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 개봉할 스타워즈에는 이정재 배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들 헐리우드로 가고 그리고 일부 감독들도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크를 하고 있고 사실 헐리우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좀 전에 설명 주셨던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작하는 것에 오히려 더 선망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욱더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을 열악하게 만드는 게 예. 예전에는 한국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해외 배급사를 통해서 필름을 넘기면 예. 그 필름이 크게 각광받게 되면 그 수익 배분에 대해서 일종의 런닝 개런티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런닝 개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제작비와 너의 수고비로 얼마를 주면 그게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수익의 끝이야. 그리고 여기서 대박이 나서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둬도 이제 너희는 수익은 없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가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홍콩 영화 예전에 헐리우드에 진출했을 때보다 네. 우리 그 K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해서 진출했었을 때의 수익 배분의 구조적인 그 구도가 네.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더 우호적인 상황도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은 사실 특별히 1, 2부 모두 역시나 박정호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그럼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부에서 K 콘텐츠에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잘 팔리기 때문인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예, 잘 팔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미국에도 주류 문화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미국인 그러면 백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뭐 금발이나 이런 서양인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다인종 사회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항에 웬만한 국제공항에 내리면 반드시 서반어, 즉 스페인어로 같이 그 뭐랄까요 방송을 할 정도로 서반어 비중도 높아졌고 예. 그 다음에 동양인들의 미국 내 인종 구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컨텐츠라는 동양의 컨텐츠를 이국적인 컨텐츠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걸 수요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야 우리 한국 가수들이 미국에 아주 이례적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동양권 문화의 시장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예. 그 이유는 2부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질문을 사실 반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영화입니다.
작품명에도 이 게임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뿅뿅뿅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뿅뿅뿅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어 게임은 아니겠죠? 아니 교수님의 이 힌트는 정말 매주 들어도 놀랍네요. 못 맞히실까봐.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저희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부에서 질문을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시즌 1 때처럼 진행자는 저 우승은이지만 대답해 주시는 분은 박정호 교수님으로 1, 2부 모두 역시나 박정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 시간만큼은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역시나 박정호 시즌 2. 오늘은 특별히 예전처럼 1, 2부 모두 역시나 박정호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교수님, 1부에서는 미국이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 또 요즘에 뭐 중국이라든지 그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콘텐츠 비즈니스가 사실은 OTT라고 해야 될까요? 예. 스트리밍 뭐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 K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어쩌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분명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은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를 보면 조금 열악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판매했을 때와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서 OTT에 업로드했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국내에서 상영을 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일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극장을 통해서 결국 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내 극장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든가 군소한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영화관들도 영화를 하나 상영함으로써 그 영화를 틀 과정에서 일부의 수익을 국내에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우리 국내 영화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없어요. 집이죠, 집. 집이죠, 맞아요. 그러니 외국 콘텐츠를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도 그때 낙수 효과로 내부에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다 가져가게 돼버렸고, 예. 그리고 그래도 교수님 우리나라 콘텐츠들에게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그들이 연간 올리는 매출액에서 한 건당 한 건당 콘텐츠 만드는 데 투자한 비용을 보면요. 예. 이게 뭐 100분의 1도 아니고요. 정말 1000분의 1, 만분의 1 같은 금액만 한 콘텐츠당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부터 액수를 정해서 그 정액으로만 투자를 하고 그렇죠. 아무리 돈을 더 벌든 아니면 네. 손해를 보든 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작사한테 더 주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제작사에게 더 주지도 않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컨텐츠를 동시에 투자를 할 경우 네. 그 투자로 인한 손실도 상당히 많이 없앨 수가 있거든요. 결국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건 1000개, 100개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박 나면 그걸로 나머지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가이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역량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넷플릭스에 뭔가 내 걸 상영해 보겠다고 네. 거기만 찾아가는 구조니 이런 독점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으니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땅 짚고 헤엄치기죠. 게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전 세계의 가장 큰 M&A로 큰 이슈가 됐던 게요. 전 세계에서 컨텐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예. 그 정도로 컨텐츠 많이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합병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바로 월트 디즈니와 폭스 TV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막 하면서 난리가 이 났었는데 난리가 난 이유는 시장 독점을 그렇죠. 초래한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컨텐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구글입니다.
유튜브죠. 유튜브, 예. 네. 전 세계 직접적인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쵸.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다 구글 유튜브에 자기 컨텐츠를 올려놓기 그렇죠. 시작한 거거든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제작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창작 그 여력과 창작 컨텐츠 결과물들을 쓸어 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미국이 가져갔고 아주 군소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모든 컨텐츠도 미국이 쓸어 담기 시작했는데 여기다 제가 오늘 이 미국의 컨텐츠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려고 한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걸 예. 때문인데요. 예. 미국에서 구글 같은 게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구글 같은 거요? 예. 그런데 그 회사가 구글에서 만든 유튜브 뭐 이런 예,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게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의외일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제 예. 콘텐츠 비즈니스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간단히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때 많은 분들이 아유 돈 많으니까 뭐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 그걸 아예 사버리는구나 이렇게만 치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이런 걸 고민하는 이런 그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봐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네. 그동안 그 자기가 꾸려왔던 사업에 큰 얼개를 마무리하는 구조가 좀 보이는데요. 좀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20억 명 정도 돼요. 아, 지금이 인구가 한 80억 되나요? 예. 저 저개발 이네요.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ICT가 그 급격히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아직 못 되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20억 명에게 드디어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걸 일론 머스크가 열어주고 있죠. 자기가 직접 위성을 만 개인가요? 예. 만 개인가 띄워 올려서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겠다. 그 네.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스타링크 사업이요. 예. 그러면 그 스타링크로 전 세계 모든 아직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20억 명까지 자기가 직접 인터넷 링크를 열어줄 건데 그 링크를 열어주려면 게이트웨이가 하나 있어야겠죠. 어디에서 우리 하다못해 우리 커피숍에서 우리 인터넷 사용하려면 딱 그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와이파이 연결해. 예 와이파이 연결하기 위한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바로 그 게이트웨이를 트위터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트위터로 그거를 할 때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 트위터로 그걸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게 시킬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고 보세요. 그럼 10분간 무료로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광고로 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 광고 보고 10분만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은 네. 그럼 돈 내세요. 뭐 5불 내시면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할 텐데 그럼 트위터 가지고 그것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 뭐 어떤 사업으로 확장하든 그거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20억 명은 드디어 트위터를 통해서만 전 세계의 링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20억 명들에게 새로운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구글과 같은 너희들이 만든 독특한 영상도 우리 트위터에 올려. 그 트위터에서 광고 받아서 팔아.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플랫폼 강자가 되면 어쨌든 세계인의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을 직접 띄워가지고 그렇죠.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네. 이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SNS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쉬우십니다만 네. 그런데 이 SNS도 성격이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속도가 다 다른데요. 네. 소문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퍼지고 빨리 퍼지냐면 네. 인스타그램,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위터가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짧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140자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올릴 걸 거기다 먼저 띄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세계 탑 아젠다가 이슈가 터졌을 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업로드가 됐을까를 보면 트위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트위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흔히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빠른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 또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요즘과 같이 정보의 속도가 생명이고 정보의 속도가 돈인 상황에서 네. 트위터라는 SNS 계정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 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높다라는 것 플러스 20억 명의 그동안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보까지도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것은 또 다른 그 유튜버 같은 생태계가 또 하나 구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정보의 신뢰성인데 사실 어떤 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 페이크 뉴스냐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AI가 계속 발달하면서 사실 뭐가 진짜고 뭐가 AI가 합성해서 만든 거냐 이거 구분이 잘 안 될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이미.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에 있어서 트위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 자기의 실명으로 그걸 올리다 보니 이 정보의 신뢰성 자체도 다른 SNS 계정보다 높다라고 판단되는 연구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 이런 트위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스타링크로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거기에서 광고를 보여주면서 단순히 계속 이렇게 140자만 형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링크를 타고 뭔가 동영상이나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새로운 어떤 또 플랫폼이 예. 역시 이것도 결국 미국 거가 돼버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강자가 되어 있는 유튜브 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플랫폼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의 플랫폼 산업의 이 막강한 영향력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K 콘텐츠가 어쨌든 콘텐츠로서는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러닝 개런티를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게 좋은 현상인가? 우리 한류는 커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로서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괜찮은 걸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공전의 히트를 했고 저도 지난 12월 그 연말에 미국 출장을 갔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갔더니 거기 넷플릭스 뭐 체험관 같은 게 있는데 예.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오징어 게임 안에서 활용됐던 그 유니폼들을 그렇죠. 돈 받고 팔더라고요. 굿즈가 엄청 유행이라고. 네. 야, 그런데 그거 다 파는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OTT, 유튜브, 그다음에 새로 생길 뭐 트위터 기반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컨텐츠로 생길 수 있는 일련의 부가가치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더더욱 미국이 빨아들이는 구조인데 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슬슬 우리 컨텐츠 회사들도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이 계약을 하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이런 데 먼저 올리지 않고 네.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먼저 올리고 나름대로 넷플릭스에는 일종의 링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업 제휴 형태로 서비스를 해서 수익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네. 방영권 같은 걸 판매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직접 콘텐츠 자체의 직접 재산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영권을 판다고요. 예.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생겼을 때 네. 그것이 온전히 우리나라 컨텐츠 비즈니스 쪽으로 다시 투여될 수 있는 경로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OTT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대응해가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경로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까지 찾아가면서 OTT를 활용해야 됩니까, 교수님? 당연히 이런 궁금증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 컨텐츠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그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생각하면 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중남미 지역에 영화 배급하는 어떤 브로커들 만나서 이 영화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설명하고 국제 영화제 같은 데 가서 거기가 영화제가 영화 마켓이기도 하거든요. 예. 영화 필름 하나하나 들고 가면서 우리나라 제작자들이 거기 가서 세일즈하고 설명하고 이게 사실 영화 하나 판매해서 그 비용 다 드린다는 거 사실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OTT 시장에만 얹혀놓으면 오히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저는 이 OTT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거부하거나 이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스트레이트인가 지난주인가 네. 그랬는데 K 콘텐츠의 그늘이라고 해서 망 사용료를 안 낸다. 네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서비스료를 내야 되는데 통신 사업자한테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전혀 내지 않고 있기도 하고 이 저작권료 지급 문제 같은 경우도 아무튼 제작자에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만 강하게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네.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법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등한시돼 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분명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거두거나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올라간 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응당의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과세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요즘 이렇게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이제 미국의 모든 컨텐츠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조로 이렇게 다 편향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제3세계 국가들끼리는 다른 하나의 유통망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도 또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자고 하면서 특히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한국 컨텐츠도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유럽하고는 비즈니스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한국 쪽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도가 없는지 반문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예. 그런 뭐 규제나 어쨌든 제도가 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K 콘텐츠 들으면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좀 고민을 해봤고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미국 그중에서도 콘텐츠 산업을 좀 들여다봤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전 다음 주에 또 와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